캠프 간에 서로 공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한동훈은 나경원이 공격했다고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이걸 김대남의 원래 용산에 있었다. 이 경력을 가지고 김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해야 뭐 어떻게든지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하는 거죠. 과방위에서 얘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이재명과 한동훈 간에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거론하지 말자는 원칙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 민주당 의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격려를 많이 하는 정청래가 이화영을 막 격려하고 전현희가 힘내라고 하고 이게 왜 하겠습니까? 계속 부인해달라.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는 거,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이런 거 했다는 거를 계속 부인해서 어떻게든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은 빠져나가게 해달라. 이거 증인한테 위증하라고 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국회가 나서서 위증 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김대남을 사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야가 바뀐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야당은 어떻게든지 전선을 검찰과 그러니까 이재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과 전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대남과 전혀 친분이 없다. 대통령 부분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 유감이다. 오히려 김대남을 추천한 건 신지호다. 네, 그렇게 지금 용산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2일인가 3일에 지금 뭐 2달도 안 됐습니다. 2달 이제 막 됐죠. 서울 보증의 상근 감사를 시킨 거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김대남을 서울 보증의 상근 감사로 추천해서 임명되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게 이제 김대남이 어떤 계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오히려 김대남이 자주 만난 건 신지호였다. 신지호는 자기는 김대남을 강승규에 연결해줬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상규 위원장 얘기에 따르면 신지호 조정훈 경선할 때 2월 달에 신지호 조정훈 마포 갑에서 경선할 때 신지호 캠프에 김대남이 매일 왔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신지호와 김대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김대남이 공격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80억 가량을 선거 때 총선 때 80억 가량을 한동훈 이미지 조사에 썼다. 근데 그건 지금 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총선 백서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데 80억 가량을 썼다. 그러면 그 80억 쓴 게 김대남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횡령 아니냐? 기업체로 따지면 이건 일종의 자기 이미지 위한 거니까 횡령이다. 그래서 그걸 공격해달라라고 서울의 소리에다가 얘기했다는 건데 지금 본질은 80억을 썼냐 안 썼냐 80억을 이미지 조사한 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따지질 않고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그걸 공격한 건 나경원 캠프에서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격해달라라고 얘기한 거지 오히려 그거를 용산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 이게 황당하다. 여기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탄핵 노린 시나리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본인 캠프에서 김대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캠프 간에 서로 공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한동훈은 나경원이 공격했다고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이걸 김대남의 원래 용산에 있었다. 이 경력을 가지고 김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해야 뭐 어떻게든지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하는 거죠. 명백하게 드러나는 건 당시 경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선 과정 중에 서로 캠프 일원들끼리 서로 언론이든 유튜브를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한 그런 거죠. 당시 저 똑같은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유튜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을 거예요. 총선 때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이 이 위원장들한테 들어가야 될 여론조사 비용을 안 쓰고 거의 수도권에서 상당 지역은 아예 여론조사를 안 해버렸고 그리고 그 돈을 써가지고 자기 이미지 조사를 했다. 2030 어떻게 이미지 비춰지는지 이미지 조사하는 여론조사에 비용을 더 썼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당시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지금 총선 백서가 나오면 총선 백서에 담겨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왜 나를 공격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캠프에서 서로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였죠. 오히려 지금 이 김대남은 그 정보가 그 돈 문제 얘기가 백서 특위의 정보가 아니다. 자기는 김 여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위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네. 특위로부터 정보를 얻은 건 아니다. 뭐 특위로부터 꼭 정보를 얻었을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대단한 정보를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지호 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 근데 김대남 얘기는 이미 여의도 찌라시나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다. 그리고 이명수는 원래 친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단계를 제출했고 형사 고발당하면 성실히 응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그게 사실이 아니래야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과방위에서 얘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이재명과 한동훈 간에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최근 들어 이상했죠. 이재명이 3년 구형받고 2년 구형받고 그런데 2년 3년 이 구형 얘기를 안 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안 하고 대통령실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재명과 한동훈이 만났을 때 뭔가 서로 엠바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최민희 방송 내용을 한번 보시죠. 최민희의 과방위에서 국회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꼼짝 말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부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거론하지 말자는 원칙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안하시고 동의하신 분이 박정훈 의원이신데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시니 그런 제안을 한 적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문제를 크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네, 동의하셨는데 어쨌든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 민주당 의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지금 저 방송을 보면 마치 이재명과 한동훈 사이에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걸 제안한 게 박정훈이라는. 근데 박정훈 본인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약간 틀어요. 최민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정훈도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인사청문회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기가 있었던 건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서로 밀약해가지고 서로 간에는 공격하지 말자. 윤 대통령만 공격하자. 뭐 이런 밀약을 했다면 이건 완전히 배신 해당 행위 아니에요? 아니 내부에서 뒤통수 치거나 배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명분이 있어요. 유승민도 명분이 얼마나 강했는데요. 유승민도 박 대통령 탄핵을 공조하면서도 온갖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에서 늘 나오는 장면이지만 바지니하고 하야라고 하는 놈이 배신자다라고. 바지니가 이제 철천지 원수인데 바지니와 하야라고 하는 놈이 배신자다. 근데 맞았죠. 실제로 화야자고 하는 놈이 나타나서 그게 바로 배신자였죠. 대부 2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시죠.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거론하지 말자는 원칙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안하시고 동의하신 분이 박정훈 의원이신데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시니 그런 제안을 한 적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문제를 크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네, 동의하셨는데 어쨌든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 민주당 의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러면. 이제부터 하란 얘기잖아. 해도 된다. 이제부터 해도 된대잖아. 원칙. 한동훈과 이재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제부터는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모를 리가 없고 이런 보고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9월 30일에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9월 30일에 어떤 언론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올 걸 알면서도 한동훈이 불참했다.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20분 전에 불참 선언하고 그거 안 하고 무슨 뭐 의사들 만났다. 뭐 이렇게 지금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대통령실 측에서 당시 행사 자리에 대통령 쪽 테이블, 대통령과 그 언론사 쪽 테이블이 있고 그 바로 옆 테이블에 이제 여야 대표 테이블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이 아니라 옆 테이블에 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바로 옆에 두는 배치가 싫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떨어뜨려라 라고 요청을 해서 대통령 테이블이 1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로 만들고 3테이블에 여야 대표를 앉혀가지고 2테이블에 기업인들을 앉게 하고 3테이블에 여야 대표를 앉게 해서 대통령 앉은 1테이블과 3테이블 중간에 2테이블이 있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멀리 떨어져 앉게 됐다. 근데 이 테이블 배치를 보더니만 한동훈은 참석하기 30분 전인가 20분 전에 나 참석 안 해.
그러고 참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게 아니냐.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나온 다음에 지금 이 김대남 행정관 얘기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과 같이 앉기 싫다. 그리고 한동훈 빼고 10월 2일에 원내대표부만 같이 저녁을 먹는다.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한동훈이 그래? 그러면서 터트린 게 지금 김대남 의혹입니다. 1월 달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금융위원장에 김경률 제의했다가 안 되니까 바로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뭔가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오면 공격을 해야 되는, 자리 가지고 이 문제 생기고 2일날 식사 자리에 안 부르고 하니까 바로 김대남으로 공격하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이 김대남 얘기의 배후에 왜 김대남 얘기를 지금 이 타이밍에 그렇게 꺼내서 난리를 치느냐. 여기에 지금 그 서정수라고 며칠 전에 당 재정위원장에 임명을 했다가 나흘 만에 사퇴한 사람 있죠. 이 서정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좀 이상하다. 의혹이 많은 사람이다. 전직이 뭐였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좀 불투명한 사람인데 지난 공천에서 여기저기에 개입한 흔적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서정수라는 사람이 웃긴 게 10월 1일자로 사퇴를 했습니다. 나흘 만에 9월 26일에 임명을 했었는데 퍼스트 PNS라는 회사의 회장이다. 이렇게 지금 임명되자마자부터 경인일보에서 계속 국민의힘 더위 먹었냐. 재정위원장의 자칭 재력가를 임명했는데 이 사람 너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왜 사퇴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임명됐는지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서정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기사를 보시면 2019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19년에 서귀포에서 분양형 호텔 이 운영권 다툼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부상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 시행사측 운영업체 대표 서모 씨라는 사람이 바로 서정수입니다. 서모 씨가 위탁 운영업체 직원 임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요. 그리고 서 씨는 임 씨의 상사 조모 씨도 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25세가 55세를 폭행한 게 아니라 55세가 25세를 칼로 지금 휘두른 겁니다. 그리고 그 상사도 두드려 팬 거예요. 이게 라마다 제주 함덕 호텔인데 제주도에 있는 라마다 호텔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서정수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서정수 나는 퍼스트 민서. 네. 그런데 본인이 칼부림을 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칼부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게 되나 하는데 보면 저렇게 소송도 계속 걸리고 저 분양형 호텔 라마다 제주 함덕 호텔이 계속 저런 문제가 있었던 데다가 또 이 사람의 예전 판결문을 보면 2016년 판결문을 보면 2016년 재판에 대한 2018년 19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저 피고인이 서정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이건데 이 아까 그 칼 휘두른 사건으로 서정수가 특수상해와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저 판결에 뒤에 보면 단순히 상해와 저 특수상해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과 얘기가 나옵니다. 피고인 서정수가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 상해죄로 2014년 6월경 징역 8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저질러서 2017년 6월경 벌금 1,000만 원을 선처를 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10월경 다시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거듭된 처벌과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칼과 같은 칼을 사용. 지금 보시면 2014, 17, 17년에 2번, 2018년에 칼로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50대 이후 범죄입니다. 근데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지금 최근 거만 얘기한 거고 그 이전에 보통은 20대, 30대의 폭행 전과를 다 저지르지 50대가 돼서 저렇게 직접 칼 들고 휘두르는 전과 저지르는 사람은 잘 없어요. 조폭 두목들도 50대가 되면 직접 칼 안 휘두릅니다. 진짜 칼잡이를 데려와. 근데 저런 사람을 지금 재정위원장을 시켰어요. 저 사람이 과연 당 재정을 제대로 하겠느냐. 근데 저 사람을 누가 시켰냐. 지금 보면 저 사람이 한동훈과의 사진을 찍은 걸 들고 다니진 않고 장동혁과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설이 파장이 크다. 장동혁과 찍은 사진 촬영하고, 근데 장동혁은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공천 얘기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둘 사이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서정수는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을 수가 있죠. 진짜 제주도 칼잡이를 제주도 조폭일 가능성이. 조선제일검은 저 사람이에요. DJ만 4천억. 전직 대통령 이름값에 혈세 줄줄 샌다. 네. 대통령 이름만 있으면 무제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특히나 전라남도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어요. 이거 표를 한번 보시면 전직 대통령 기념시설 사업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만 유독 3천억, 예정사업까지 포함하면 4천억이 넘게 돈을 쓰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1,500억 가까이 썼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만 하더라도 235억, 김영삼 대통령 130억, 전두환 69, 이명박 55, 최규하 48, 이승만 45, 윤보선 5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왜 김대중 이렇게 많냐? 이건 보시면 이 시설을 보면 김대중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광장에 5억, 김대중 도서관에 60억,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205억,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785억, 김대중 컨벤션 제2센터에 560억, 노벨 평화공원 조성에 50억, 일산 사저 기념관에 30억,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 34억,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에 또 지금 1,461억 원을 배정을 해놨는데 미친 짓이죠. 왜 이렇게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지금 2021년에서 2023년도 3년간 운영하는 적자만 7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2전시장이 뭐가 필요해요? 1전시장도 지금 적자인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김대중 이름 붙여가지고 시체 파리를 그냥 달달달달달달 그냥 정말 달달 딱딱 긁어서 빡빡 긁어가지고 냄비 바닥까지 팍팍 긁다 못해 바닥을 뚫고 나갈 지경이야. 하도 긁어대가지고. 물론 이제 미국도 전직 대통령들 기념관들 같은 게 있기는 있는데 미국도 이게 대부분 출신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이나 출신 지역에 있는 기념재단들 이런 데서 모금 사업 이런 거에 정부가 일부를 보태가지고 하는 식이지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부 들여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8월 달에 텍사스에 갔을 때 조지 부시 기념관에 갔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조지 부시 기념관만 하더라도 이 대학교에서 땅을 제공을 하고 조지 부시 기념재단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정부가 돈을 일부 보태가지고 기념관을 만든 거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뭐 김대중 기념관 해가지고 김대중 뭐 컨벤션 센터 해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돈을 쳐다박는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미국도 이런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가 않아요. 처음에 만들 때만 잠깐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보면 사람들도 별로 안 가고 그런 게 있었나 하는 식으로 다들 그렇게 되긴 합니다. 아주 인기가 좋다는 케네디 대통령 기념관만 하더라도 보스턴에 가면 그냥 좀 약간 외곽에 있어가지고 저걸 관광지로 굳이 찾아가? 케네디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굳이 가지 않는. 그리고 보스턴 사람들은 다 이미 잊어버리다시피 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주 이 좌파들의 무슨 파리 또 윤미향이 또 나섰습니다. 윤미향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1심 지금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가지고 집행유예로 늘어났죠. 1심에서는 벌금만 받았었다가 2심에서 업무상 횡령 유죄가 또 더 인정이 돼가지고 1심에서 1,500이었는데 2심에서는 업무상 횡령뿐만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기부금품법 위반까지 전부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지금 형량이 가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 윤미향의 기부금 횡령이 8천만 원이라고 판단했는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을 자기 개인 계좌로 불법 모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었습니다. 근데 이 김복동 할머니를 또 팔아먹어. 또 김복동 할머니 팔아먹어. 김복동 평화센터를 사립대학교 교내에 짓겠다면서 건립 후원 명목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 2021년 6월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서 출당이 됐었는데 그러면서도 임기 4년을 다 채웠었죠.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근데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에 김복동 평화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윤미향이 김복동 평화센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아주 그냥
돈 모으는데 귀신이에요. 돈 긁어내는데. 근데 낼 돈은 절대 안 내. 한명숙 보세요. 지금 조희연도 이 선거 관련한 그 돈을 선거 비용 납부금 30억을 안 냈다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조희연이 아니라 광노현이었죠. 광노현. 광노현도 30억을 안 냈다는 건데 그 둘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려. 근데 한명숙도 9년 동안 추징금 5억 4,200만 원을 안 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판결로 인해서 8억 8,300만 원 중에서 3억 원만 납부하고 5억 4,200만 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직접 낸 돈은 1,760만 원에 불과하고 1억 5,700만 원도 검찰이 한명숙 영치금, 임대차 보증금, 자서전 인세 이런 거를 압류해서 집행한 거다. 그리고 작년 말에 추징금 1억 5,800만 원을 내면서 분납 허가를 받았다. 9년 동안 안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건보료만 밀려도 통장 압류를 하는데 이 사람은 9년 동안이나 추징금을 안 내고 있는. 자, 이 법사위에서 이화영을 불러가지고 뭐 아주 그냥 격려를 많이 하는, 정청래가 이화영을 막 격려하고 전현희가 힘내라고 하고, 이 왜 하겠습니까? 계속 부인해 달라.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는 거,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이런 거 했다는 거를 계속 부인해서 어떻게든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은 빠져나가게 해달라. 아니 피고인 1심 피고인 1심에서 지금 9년 6개월을 받은 피고인을 불러다가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뭐 하라는 거야? 너는 유죄가 지금 인정이 되더라도 이재명만 안 들어가게 해달라. 나중에 우리가 빼줄게. 조금만 버텨. 이 얘기죠. 아주 그냥 국회 전체가 공범임을 입증하는 거죠. 공범임을 입증해. 이거 증인한테 위증하라고 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국회가 나서서 위증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은 저렇게 버티면 자기가 살 수 있다. 뭐 지금 이화영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재명만 살아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는 인생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살면서 버티기엔 너무 오래 버티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을 버텨야 돼? 앞으로도 3년을 더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혹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되면 그 몇 년을 바로 나올 수도 없을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이 뭐 대통령 되자마자 이화영하고 김만배부터 풀어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1, 2년은 더 살리다가 풀지. 그렇게 해서 몇 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끝나고 나면 또 들어갈 텐데 존버를 하더라도 어느 한도가 있지. 보통 주식시장에서 존버한다는 건 1, 2년 버티는 건데 이건 존버가 뭐 10년씩 버텨가지고 1년 덕 보자고, 무슨 큰 덕을 본다고. 더군다나 이재명이 빼줄지 안 빼줄지도 몰라요. 이재명 또 재배당 요청했어. 처음엔 기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재배당 요청하고, 지금 신진우 판사가 어지간히 무서운 모양이에요. 어지간히 무서운 모양이야. 재판을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젠데 또 재배당 요청을 하고. 그래봤자 11월 달에 2건의 선고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 재판은 뭐 초스피드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볼 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 2, 3월에는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혼자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공동피고인의 증인들이라고 할 사람들이 이미 1심 판결에서 다 신문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록 가져다 그냥 보면 끝나는 거예요.